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이 된 여자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도 될지 많이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기엔 힘들고 버거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 속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마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20해가 넘었고 아이 둘은 모두 직장을 얻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대기업에 입사했고 딸은 지난 봄 광주의 학교로 발령을 받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일 다 해낸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남편이랑 둘이 인생 즐겨. 하지만 정작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것은 작년 초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딸까지 떠났습니다.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밥을 해도 먹는 사람이 둘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밑반찬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었고 밥도 밥솥의 절반만 채워도 남았습니다. 빨래를 해도 하루, 이틀 묵혀야 세탁기가 찼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운동복, 대학교 체육복을 더 이상 빨 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오는 주말을 기준으로 우리 부부는 살아갔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남편과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다 보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다고들 하니까요. 아침에 신문지를 펼치고 저녁에 뉴스를 보고 밤 11시에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침묵이 아니라 부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 팔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스피커로 받기도 했고 문자 알림음도 크게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화장실 선반에 두지 않고 주머니나 손에 쥐고요. 샤워할 때는 욕실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지 않아서 욕실이 벌건 증기로 찹니다. 그리고 항상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샤워하면 개운하더라. 처음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다들 휴대폰을 많이 쓰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하지만 예민하다고 넘기기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눈에 띈 것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남편은 매달 초 온라인 뱅킹으로 카드값을 결제했습니다. 저도 받고 남편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3월쯤부터 명세서에 이상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강남 김밥 29,000원, 성수동 베이커리 38,000원, 압구정 이탈리안 12만 원. 남편은 강남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강북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형과 만난다고 했을 때 강남에 간다고 했는데 명세서에는 거의 매주 강남 지역에 가맹점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야근과 회식. 오늘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다. 늦게 들어갈 거야. 처음에는 월요일, 수요일 정도씩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 3일, 4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이 잦았습니다. 목금은 제일 바쁜 날이라니까.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30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해온 과정이었습니다. 팀원도 다 알고 회식 일정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올 때를 보면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회식이 많더라.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나가만 다니네. 제 목소리에는 의도와 달리 비난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울 아래에 있던 양치컵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피곤할까봐. 피곤하면 내 일을 줄이란 건가? 얘가 벌어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당신은 편하게 집에 앉아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이미 저를 의심하는 쪽은 저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의심이 쌓일수록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또 화를 낼까봐. 대신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패턴을 익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남편은 회식을 이유로 나갑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돌아옵니다. 금요일은 거의 늘 야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렌치 다이닝. 날짜는 정확히 저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한 테이블, 가격 18만 9천 원. 저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온 뒤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건 거래처 사람들이랑. 거래처 사람들이랑 프렌치 레스토랑을 갔어. 진짜.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질린다. 질려. 뭐가 질렸어? 사람이 밥도 못 먹어? 친구도 못 만나? 왜 자꾸 나를 감시하려고 해? 감시. 나는 그냥 아니면 뭐,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이 먼저 꺼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를 미리 주장하기 위해서처럼. 난 그런 말을 안 했어. 넌 왜 자꾸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 걸 꺼내?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영수증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일어나 밥 차려줘 라는 냉담한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회식은 계속 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누군가와 만난다는 이유로 밖에 나갔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자정을 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늦게 들어왔네? 라고 물으면 그래. 피곤해. 자야겠다. 그뿐이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침대에서 자지만 등을 맞대고 잡니다. 남편은 저에게 등을 보인 채로 눈을 감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도 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물어도 대답이 짧습니다. 제가 뭔가 말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밥상이 나와도 맛없네라고 하고는 먹다가 밥을 놓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빠졌네? 라고 하며 재밌게 물었는데요.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조심스러워질수록 무력해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큰 집 제사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려면 전날 밤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밤새 반찬을 만들고 새벽에 시어머니와 통화해서 뭘 더 챙겨가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차에 올랐을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있었고 눈밑도 다크서클로 검었습니다. 남편은 제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차에 탈 때 많이 자지 못했나? 같은 말도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시댁 도착 후 남편은 곧바로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큰 상을 준비했습니다. 동, 떡국, 각종 전, 나물들. 시어머니는 손을 놨습니다. 너는 이제 좀 밖에 나가 쉬어.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어. 그래도 도와드릴까요? 아,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남편 밥을 잘 챙겨줘야지. 그 말이 저를 묶어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 밥을 못 챙기는 아내가 됐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제 앞에 물 한 컵을 놓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 좀 쉬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제 상태를 묻는 사람은 도련님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남편은 형제들과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형수들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였습니다. 밤 11시쯤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 좀 힘들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꺼낼 때마다 뭔가 킹계처럼 들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분위기를 망치게 그런 말을 해? 제사도 잘 치르고 형제들도 모두 잘 봤잖아.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만 엄마도 당신을 위해서 한 말씀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피해자야. 항상 자기가 힘들다고만 해. 나도 힘들지.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더 이상 위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 덩어리일 뿐이라는 걸 더 이상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에서 남편마저 마음에서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이 어둡다고 해서 불을 켰다가 불을 끈다고 해서 밝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불로는 없앨 수 없는 어둠도 있다는 것을. 남편은 침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밥이 나왔는지 확인했습니다. 밥을 덜어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거겠지. 이 고요한 밤들이 앞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질 거겠지. 의심은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혼자 곱씹으며 밤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게 만듭니다.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괜히 사람 하나를 의심해서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아직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 시기를 그렇게 버텼습니다. 남편의 행동보다 내 의심이 더 큰 죄처럼 느껴지도록. 남편의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잡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 하며 일찍 나갔습니다. 평상시처럼 휴대폰을 주머니에 쏙 넣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쯤 뒤에 침대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남편의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이걸 안 들고 갔네. 평소 남편은 휴대폰과 태블릿을 꼭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태블릿은 집에서 잘 못 볼 정도로 회사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자료와 메일이 전부 들어있다고요. 저는 태블릿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연락할까? 가져가라고. 하지만 손가락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전원을 켜보자는 생각.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아니라 바로 홈 화면이었습니다. 태블릿은 이미 잠금 해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화면 위쪽에 알림들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잘했어. 시간 돼. 오늘 밤에 우리 집으로 와. 나 새 속옷 샀어. 어제 밤에 진짜 뜨거웠어. 사랑해.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켠 지 몇 초 만에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도둑질을 하는 사람처럼. 저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아예요. 가장 상단에 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습니다. 2019년.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2019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그 해. 저는 딸의 입시를 위해 밤을 새웠던 그 해. 남편은 야근이 많다며 집에 오지 않던 그 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영이라는 여자와의 만남이. 그리고 정기적인 송금 기록. 매달 200만 원. 메모에는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곳에서 그 여자의 생활을 챙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절대 입지 않는 옷을 입은 밝은 표정의 남편. 그 옆에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레스토랑, 차 안, 카페, 심지어 호텔 침대 위. 모든 것이 저 몰래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더 읽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벌하는 것처럼.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였습니다. 오늘 만나. 보고 싶어. 가능할 것 같아. 저녁 8시. 좋아. 그 카페에서 봐. 어제 저녁. 남편은 야근이 있다며 밤 1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영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화면을 보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해 보였다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이걸 왜 봤어?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함도, 설명도, 변명도 아니, 왜 받냐는 질문.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게 뭐야?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네가 본 그대로야.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좀 오래됐어. 그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안 해?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변명하면 뭐가 달라져?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태블릿을 손에서 놨습니다. 나 좀 나가 있을게. 잠깐, 우리 얘기를 좀. 뭘 얘기해? 끝난 거지. 그 말에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났다고? 어제까지도 그 여자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매달 20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 삶을 뭘 아는데? 뭘 아냐고? 난 당신 아내고 20년을 함께 살았어.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안 해? 넌 날마다 나한테 뭔가를 요구했어. 더 집에 있어야 한다고. 더 아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더 아버지 같아야 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넌 절대 만족한 적이 없었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만 했어. 그게 외도의 이유라고? 외도? 뭐 외도야. 나는 그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았을 뿐이야. 그 말에 제 숨이 끊겼습니다.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날 이렇게 배신하고. 그래. 당신은 항상 피곤해하고 항상 불만스러워했어. 지긋지긋해. 너 때문에 집 들어오는 게 너무 싫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치스러움과 배신감. 심장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가니까 당신이 내 인생을 더 철저히 감시하려고 했어. 그런 당신 때문에 나는 다른 곳을 찾았을 뿐이야.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어?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뭐 해서?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이 그만두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 따라다니면서 더 괴롭혔을 거고.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할 권리가 있어. 행복할 권리. 나는 20년을. 아,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남편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때문에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 아무도 강요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 희생을 모두에게 들먹거리는 것도 당신이야. 내가 그랬다고? 맨날 했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인생이 내 책임인 마냥 남편은 옷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아. 남편은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면 도구를 챙겼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빠르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야? 당분간 친구네 집 가 있을게. 이렇게. 끝이라고?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옛날에 끝난 거야. 당신이 모르고 있었던 거지. 잠깐, 우리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엄마, 아빠, 인생 신경 써야 할 나이는 아니야. 남편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이 집에서, 저 소파에서 매일 느껴지는
당신의 눈빛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래도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정리하러 올 거야.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지 얘기하러 올 거야.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저를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자정이 되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안 올 거구나. 3주가 지났을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리를 하든 말든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할지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번엔 읽음 표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도 제 삶에서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것은 단지 기록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지, 말하지 말아야 할지 결국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저는 아들에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외도했다고. 지금 집을 나가 있다고. 엄마, 많이 힘들겠네. 그래. 엄마 좀 힘들어. 근데 당장 내려가긴 힘들어. 회사 일도 많고. 전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빠가 충격이네. 근데 엄마 지금 막 계약해서 너무 바빠. 바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 어쩌지? 아니야. 너희 잘 지내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끝. 그 정도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굳건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인생의 중심에서 저를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위기도 결국은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희 일 들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 일은 여자가 잘 참아야 하는 거야. 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무 남편을 몰아붙인 건 아니고 저는 남편이 집을 나간다는 게 정말 그 지경까지 가야만 했냐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정을 망친 죄인인 것처럼. 제가 이럴 줄 알았다면 가정 지키는 게 먼저지. 뭐 외도 뭐 그딴 게 중요해? 전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저를 편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도련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문자에 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지 3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서요. 전화 드릴게요. 그 한 문장에 저는 결국 또 울고 말았습니다.
도련님은 제 눈물 소리를 듣고도 무언가를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 형수 지금 혼자세요? 누군가 있어요? 혼자예요. 혼자 있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도련님, 이렇게. 형이 잘못했어요. 진짜로. 도련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30분 뒤 저희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마트에서 장을 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국수, 야채. 형수, 안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내가 뭐라도 만들어 줄게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부엌에 섰습니다. 형수는 뭘 좋아하세요? 매운 거, 심심한 거? 뭐든. 그럼 계란 국수 만들어 볼게요. 부엌에서는 물 끓이는 소리, 야채를 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까지 힘을 주는 일이었나요? 도련님은 밥상을 내놨습니다. 형수, 먹어보세요. 저는 한두 젓가락을 집어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움직였습니다. 도련님은 저 앞에 앉았습니다. 형이 그러고 있는 거 진짜 몰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처음엔 의심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태블릿에서 다 봤어요. 몇 년을 그렇게 거짓말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형이 미친 것 같아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뭐가 이래? 내 인생이. 형수는 계속 따졌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이 왜 봤냐고 물었어요. 처음 반응이 그랬어요. 도련님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진짜 이 양반. 도련님은 그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이 진짜 잘못했어요. 형수한테 이럴 자격 없어요. 도련님,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형수님은 피해자예요. 절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대신 화를 내주는 기분을. 도련님은 사흘을 더 묵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희는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이 회사에는 나가고 있어요? 도련님은 직접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사팀인데요. 혹시 김정호 과장 최근에 휴가 신청 같은 거 있었어요? 대답은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은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번호 불통입니다. 남편은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형이 아예 사라진 건가요? 저는 침대 밑에서 나온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주소가 써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집까지 구해줬는지, 건물 관련해서 남편 이름 앞으로 우편이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보관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초동의 고급 오피스텔. 아영의 주소였습니다.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형수, 여긴가요? 아마 저기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볼까요? 저는 두렵고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은 자기 차를 끌고 운전했습니다. 제가 탔을 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손을 한번 두드렸을 뿐이었습니다. 형수, 용감한 사람이네요.
건물에 도착했을 때 해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형수, 정말 올라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도련님은 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고 내려와요. 올라가면 더 힘들 거예요. 도련님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건물을 돌아다니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문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 그리고 다른 여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리는 멀었지만 분명히 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이 아니라 팔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얼굴로.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으로. 그들은 길을 건너갔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팔을 더 꽉 감쌌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크게, 행복하게. 저는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들었던 모든 웃음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순수한 웃음. 그것이 저가 아닌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돌아가요. 도련님이 저를 봤습니다. 형수, 그냥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저희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둘이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도련님의 얼굴이 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 양반. 진짜. 도련님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련님, 안 돼요. 저는 도련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냥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발 그냥 돌아가요. 형수. 저 정신 나간. 도련님, 제발이요.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도련님은 멈칫했습니다. 제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봤습니다. 결국 도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도련님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런 불발로 운전했습니다. 라디오도, 음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 저희 집 들어올래요? 형수 혼자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뭘? 형이 잘못한 건데요.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었잖아요. 당신은 안 했어요. 도련님의 얼굴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 미안함,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 형수.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도련님은 저를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 드릴게요. 뭐라도 필요하면. 고마워요. 정말요. 저는 도련님이 남긴 밤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밥을 만들고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던 밤.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훨씬 더 먼 곳으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정호 과장 부인인데요. 남편이 출근했어요? 과장님은 요즘 휴가 중이시라고 했어. 이게 휴가.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저는 남편의 회생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접근 가능한 계좌마다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느 날 밤 도련님이 나타났습니다. 형수, 집에 혼자 있어요? 왜? 도련님은 맥주와 안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캔 맥주가 늘어섰습니다. 셋째 캔부터는 저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살짝 취했어요? 많이 취했어요. 너무 오래 술을 안 마셨나 봐요. 남편은 밥은 먹이지 않고 술은 많이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웃었습니다. 형이 진짜 뭐 하는 건지. 도련님이 봐도 형이 이상했어요. 예전부터. 도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근데, 형. 작년부터 좀 달라져 있었어요. 자기 얘기도 잘 안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만 해도 뭔가 들뜨고. 도련님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엔 승진 시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2019년. 그게 정확히 언제지요? 그때 저는 뭐 했지요? 도련님, 2019년 초는 뭐였어요? 우리 집에. 도련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그해 여름에. 우리 딸이 대학 합격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 딸 입시만 봤어요. 매일 밤새서요. 형수,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도 바빴고 아이들도.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딸이 합격했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잘했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전화로요. 도련님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형.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정신 잃은 게 아니에요. 도련님. 그냥 더 이상 우리를 안 본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9년부터 몇 년을 그 여자를 만나면서 제 남편이, 제 가족, 저는 맥주병을 집었습니다. 도련님은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마셨습니다. 알아요? 도련님, 남편이 집에 오는 날이 제일 답답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어디 있었는지 알았으니까요. 제 옆에 없었어요. 마음이요. 몸은 있었지만 그 사람 마음은 항상 저쪽에 있었어요. 도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겠어요? 남편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어? 라고? 그럼 또 왜 날 못 믿어? 이고, 항상 피해자지? 이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련님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수,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되나요? 제 남편이, 제 아이들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제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형, 진짜. 도련님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 정신 이상한 양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짓을. 당신은 왜 이래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도련님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술을 좀 천천히 마셔요. 이러다 아파요. 물을 건네는 도련님의 손이 제 손과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술잔은 그대로였고 어느 순간 TV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이 기분은 뭐지? 지금 이건 뭐지? 이건 위로야? 아니면 도망이야? 도련님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안도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실망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등을 안고 싶다는 가져서는 안 되는 욕망이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너무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련님은 집을 나갔습니다. 방금의 그 눈빛은 온기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괴로우면서도 선을 넘지 않아 안도하는 순간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 도련님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고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형수를 외롭게 혼자 두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입술을 부딪혔습니다. 도련님의 입에서 맥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술김이라고 변명을 해도 될까요? 사무치게 외로웠다고 변명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떠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건 욕망이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에 기댄 선택이었다는 것. 우리는 침실로 자리를 옮겨 서로를 다정히 껴안았습니다. 항상 남편과 등 돌리고 누워있던 그 침대에 남편의 동생과 마주보며 누워있는 기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도련님의 손길에 제 몸을 맡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서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해왔던 드라마 속 막장 악역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시에 찾아온 구애. 도련님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고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도련님이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하지만 그 말 뒤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할지 몰라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련님은 황급히 옷을 꿰입고 나갔습니다. 도련님이 나간 뒤 저는 거실에서 어제의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스팩에서 흘러내린 물, 도련님이 먹던 맥주병들, 그리고 제 눈물이 묻은 소파.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도련님은 약속한 듯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 토요일 아침 변호사 편지가 왔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은 받아주겠는데 협의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는 안 해줄 거예요. 대신 돈을 뜯어내겠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변호사는 전략을 짰습니다. 외도 20년 이상, 정기적 송금, 호텔 숙박 기록. 이 정도면 유책성이 명확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50% 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위자료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원합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고객님, 20년을 속았어요. 제 인생이 그 정도일까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최대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명의의 집도 원합니다. 변호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매우 힘든 소송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남편의 변호사와의 협상. 남편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협의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선의로 접근하시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부부가 20년간 거짓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수치를 제시해 주시죠. 공동재산의 60%, 위자료 1억, 남편의 변호사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과하지 않습니다. 외도 기간이 6년입니다. 재판장에 제출된 증거들이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설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직 빨리 이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첫 판결. 판사는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외도가 명확하고 그 기간이 깁니다. 피해자는 청년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며 피고인의 거짓에 의해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65%를 피해자에게 분할하고 위자료로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판결합니다. 8천만 원. 공동재산의 65%. 그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법원은 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 하나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이혼했어. 정말이요? 그래? 이제 각자 잘 살 거야. 너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 인생 살아. 엄마, 미안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미안할 필요 없어.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아들은 더 이상 뭘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혼자 했어. 그래, 우리한테는 상의도 없이. 이건 엄마 인생이야.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딸 목소리에 뭔가 있었습니다. 섭섭함요? 배신감? 미안함.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제 삶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는 너 인생만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이틀 뒤, 저는 짐을 꾸렸습니다. 20년을 산 집. 그 집에는 제 기억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왔던 날, 남편과 처음 함께 잤던 밤, 생일이라며 케이크를 했던 날들. 모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은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거둬 생활 필수품들만 챙겼습니다. 옷, 신발, 책, 그리고 사진 앨범 몇 장.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웃음을 지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회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5만 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사 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침대를 놓았습니다. 혼자 냉장고를 켰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달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혼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 뭐 먹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일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48살에 새로운 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책들을 책장에 꽂았고, 사진들을 벽에 붙였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 그곳. 아이들이 5개월 뒤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응, 잘 지내.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해 제 삶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습니다.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돼요? 저는 한참을 봤습니다. 지난 1년 도련님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불편했기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옆에 있었던 그 밤들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따뜻한 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도련님,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혼자가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게 자유라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제 옆에 있어줬던 그 밤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답장을 보낸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불이 켜지는 도시. 누군가는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습니다. 혼자이지만 자유롭고, 혼자이지만 행복하고, 혼자이지만 온전히 저. 이제 저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인생만 필요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